매거진. (2016년 2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손잡은 정동영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연대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차단하면서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를 1997년 정권교체를 이룬 DJP 연합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트위터에서 국민의당에서 JP는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야당에게 있어서 이질적이지만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런 질문인데요. 14%는 천정배 공동대표, 21%는 이상돈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31%는 안철수 공동대표, 그리고 1위는 34%로 정동영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동영 전 의원 본인 자신이 JP인 셈인데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제2의 DJ와 손잡았다는 인식이 다수인 셈이네요. 1153명이 참여했고 어젯밤 11시까지의 집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에 있는 제2의 DJ는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도 풀어볼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지난해 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핵화 회담이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거절하면서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응답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는 20대 총선 공천심사에 현역 의원들도 면접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나도 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접에 네, 면접에 응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서는 당 대표도 같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표 예우 차원에서 면접을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양립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자신이 18년째 살아온 경기도 용인시의 분구 예상지역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용인,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기득권 양당 구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문제를 푸는 해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게으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대만 하면 못해도 2등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져서 반대만 하는 쉬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지위에 있던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구두장 즉 재화공 등 특수고용직이 잇따라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편입돼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왔지요.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1년 동안 중단된 무상급식을 올해 새학기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내 전체 초중고등학생 3명 가운데 2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승리네요. 강원도 원주시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사드가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함께 온몸을 던져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다룬 영화 귀향이 개봉을 이틀 앞두고 예매율 정상에 오르면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내일 개봉하는 귀향은
예매율 21.8%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래 감독의 반응입니다. 이제 영화가 2월 24일 개봉하니까 정말 많은 극장에서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상영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번에 국민의당을 찍으시면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찍으면 사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김성식 최고위원은 인위적인 야권 연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쉽게 수용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이제 창당하고 존재함으로써 그동안 양극단의 진영 논리를 좀 싫어해왔던 분들, 양극단의 좀 낡은 이념 대립이나 지역 대립을 싫어해 오셨던 분들이 이제 국민의당의 지지층이 되시면서 새로운 이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히 야권 분열 과정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존 양당 정치가 엉망이 되면서 정계 개편이 되는 과정이자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받지 못했던 상식과 합리의 국민들이 이제 정치 주체로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인위적인 이런 선거 연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또 빼앗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쉽게 수용하거나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죠. 여권 지지층은 여권 지지층대로 더 결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권 연대가 있었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길 거라고 생각했던 야권이
130여 석에 머물렀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요컨대 저희는 이제 정치판이 한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후보 또 새로운 신선한 후보들을 많이 발굴해서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번에 국민의당을 찍으시면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십니다. 당내 문재인 전 대표 계보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정동영 전 의원은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한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정동영 전 의원은 정체성 문제를 언급할 처지와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북한 괴멸론 발언과 관련해서는 흡수 통일론식 발상이 아니라면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괴멸론도 사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체제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결국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북한을 붕괴시키겠다 또는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흡수통일론식 발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은 이미 해명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햇볕 정책의 기본 골격과 기본 노선은 계속 견지되어야 하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게 또는 당면한 정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햇볕 정책도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북한의 대남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 만큼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80% 수준으로 늘리고 조세 부담률은 부자 감세 이전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정복지 적정부담 복지 모델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예컨대 보육처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보편적 필수 서비스는 모든 계층에게 지원하고 중산 서민층의 대표적 부담 요소인 주거는 중산층까지 지원하고 전기료, 난방비, 상하수도 요금처럼 기초적 생활 지원은 스스로 감내하기 곤란한 저소득층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2007년에 아까 제가 조세 부담률이 우리가 19.6%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조세 부담률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 체계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7년에 19.6%였으면 지금은 가만 뒀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안 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21% 수준 내외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리하게 부자 감세하면서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17.8%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2007년 수준의 조세 부담률까지는 적어도 올려야 되겠다. 왜냐? 적정 복지를 하려면 여기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올려도 여기서 1%가 한 15조 되니까 2%포인트 올리면 30조 가까이가 늘어나고,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금 불효불급한 그런 세출 예산을 우리가 구조조정해가지고 아낀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같은 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의 예산이 또 이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27일 토요일 서울 광장에서 15,000명 규모로 제4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엽니다. 박서군 민중의힘 대표가 집회 개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5일이면 박근혜 정권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몸서리 쳐질 정도로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노동계약을 강행하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쌀값 보장하겠다면서 밥쌀 수입 강행해서 쌀값 폭락하게 만드는 박근혜 정권,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노점상 철거민들 마구잡이 영육 깡패 동원해서 철거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증가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못 살겠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가랍자고 민중들이 총걸기 하고 있습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피박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계의 양대 거두. 머리가 연락에 크기도 합니다. 무와 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대표라도 당연히 공천 심사 받을 때에는 여러 예비 후보자와 같은 위치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권위의식 따위는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위의식이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없앨 놈, 죽일 놈 하던 사람 앞에 가서 양손 모으고 조신하게 심사받아야 하는 참 어이없어 보이는 무 아닌가요? 녹용, 비타민, 비아그라를 먹은 듯 항상 활력이 있어 보이는 남자, 뭔가 있어 보이는 남자, 없을 무자가 아니라 있을 유자인 남자, 환 인사드립니다. 야 환,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야? 어이 사회자, 네, 너 이번에 공천심사 봤냐? 제가 왜요? 저 출마 안 해요. 그러면 무 당신 맞네. 당신 이야기야. 이 새끼가. 아이들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세요.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국내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철학자인 움베르트 에코가 별세했습니다. 이 소식 다 들으셨죠? 자, 장미의 이름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을 당합니다. 죽어나가는 수도사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페이지를 넘기면서 혀에 침을 묻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독약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책에다가 독약을 바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정답. 아이고 환, 장미의 이름 읽어보셨습니까? 그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 넘겼던 그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아닙니까? 그 시약의 주제는 웃음이었고요. 웃음은 당시만 해도 수도원 안에서 경건치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이죠. 거의 완벽하게 꿰셨군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웃음은 독재 파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도원 얼마나 권위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엄숙주의에 항거하는 이른바 웃음의 혁명성,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투쟁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자 이거죠. 심각하게, 우울하게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지친다는 얘기예요. 자, 움베르토 에코가 엄숙주의에 똥침을 가했던 그런 맥락의 소설 장미의 이름. 자, 장미의 이름에서 범인이 있었겠죠. 사람들을 죽인, 그 책에다가 독약을 묻힌 그 인간. 그 인간은 누구일까요? 자, 환 맞춰보시죠. 예, 정답은 유승민. 아, 유승민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예, 내부의 적은 당장 서둘러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몰라요. 그 유승민 보세요. 정세 없는 복지가 없다면서 감히 대통령 말씀에 딴주 걸고. 어이 유승민, 방송 듣고 있지? 안철수가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속히 탈당해야 될 것이야. 속히 탈당해서 안철수 품에 안기라고. 야 환, 유승민이가 지지율 잘 나오는데 왜 탈당해? 아, 그니까 무소속으로 나와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당하라는 거예요. 공천 주자니 진박이 유승민한테 무릎을 꿇는 것 같고,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천을 안 주자니 뒷감당할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새끼야 바다에다가 짱돌 던져서 부하려고, 그러지 좀 말고 좀 착하게 좀 살아봐라. 어이 당신이나 잘해. 국회 대표실 회의장 뒤편에 개혁이라는 글귀가 있는 현수막이 제거되니까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민공천제를 확정했는데 현재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개혁이라는 말을 쓰기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이러면서 이한구를 씹었다고 기자들 다 듣는 데서. 야, 이 새끼야, 내가 한 개라도 틀린 말했어? 했다면 얘기해봐. 그 뒤에 개혁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없앤 것은 새로운 글귀로 만든 현수막을 붙이기 위해서야.
뭐라고 해서 달 건데? 그러니까 개혁 대상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인간이에요. 라는 글귀와 함께 화살표까지 만들 거라고. 누구 자리? 네 뒷자리? 아니 이 새끼 또 빈정대. 아이고 그만들 하세요. 그만들.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민원 들어왔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자, 바로 정답 말씀하시죠. 허니 며칠째 내가 조신하게 있었더니 나를 조신 줄 아는 모양인데 너 죽는다 이 새끼야. 자, 정답 가자고. 자,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맞춰주시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 사는 한 환자 맞지? 노구이고, 노구. 맞습니다. 정답 다 나왔네요. 자, 누구죠? 수도원에 사는 사람 뻔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 수도원에 사는 한 환자 노구, 줄여서 이한구. 이거 좀 제발 좀 그만 미워하세요 좀. 아니 이한구가 그 소설에 왜 나옵니까? 글쎄 말이다. 그 새끼가 자꾸 내 꿈에 나와. 만약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신 공천심사할 때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긴. 한 명의 예비 후보자로서 공손하게 해야지 이 새끼야. 내가 너냐 이 새끼야? 똥을 좀 못 가리고 아무데 나가서 권력 실세, 진실감별사. 이 새끼야 난 그러진 않아 이 새끼야. 좋네. 그렇다면은 취업준비생들 면접 때처럼 공손하게 한다 이거지? 당연하지 이 새끼야. 좋아. 그러면은 가상 면접 해보자고. 내가 이한구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지요. 자, 그럼 좋아하는 노래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입니다. 좋아. 그러면 좋아하는 마약은 뭐야? 이씨, 헤이, 가상 면접 때도 이럴 거야? 저는 마약 안 합니다. 좋아. 사드 배치는 부산 영도가 좋겠지요?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어딘데요? 어디긴 어딥니까? 네 주둥아리지 이 개새끼야. 그만들 하세요.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퀴즈는 애청자면서 가수인 정원진 선생이 당첨되셨네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움베르토 에코의 책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 즉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다가 독약을 묻힌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네,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컷오프 또 중진 의원 물갈이설로 지금 시끄럽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제 하위 20% 의원들 배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표 체제 때 그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위 20% 의원들 점수를 이미 다 매겨놨고, 그 결과를 은행 금고에 지금 고이 모셔놓고 있었는데, 예. 그 결과는 이제 깠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새로 이제 룰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3선 이상 의원 중에 하위 50% 그리고 재선 이하 의원 중 하위 30%를 정밀 심사한 다음에 또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하. 이거 참 그분들은 뭐 상당히 좀 세죠. 예. 분당 국면 때도 어떻게든 자기를 지켜서 의리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날릴 수 있느냐, 벌써부터 분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정밀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냥 경쟁력과 도덕성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력을 따지고 그리고 윤리심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 제소된 경험이 있거나 예. 무슨 전과가 있거나 당의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전과가 있거나 이런 것을 윤리심사를 통해서 걸러낸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3선 이상 의원 중 하위 50%와 재선 이하 의원 중 하위 30%를 일단 투표에 붙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 예. 그러면 8명 공천관리위원이 가부를 투표를 합니다. 일단 패스 오와 페일을 이제 하는 거고. 예. 만약에 4대4로 가부가 이제 똑같이 동수가 나오면 공천관리위원장, 홍창선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이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홍창선 위원장이야 김종인 대표의 사실상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상 이 김종인 대표가 이 현역 의원 물갈이에서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글쎄요, 그분들 말하자면은 공천 배제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 특히 중진 의원들, 그럼 이분들은 수긍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 아니면 국민의당이라도 뒤늦게 합류하겠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우 좀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런 방식이라는 게 이전에 사실 좀 보지 못했던 매우 강력한 어떤 물갈이 방식이거든요. 예. 네. 또 이제 지금까지 김종인 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그동안 좀 분열된 당의 상황이나 그리고 총선에서의 그 득표 전략을 위해서 당신이 좀 당을 맡아서 어느 정도 좀 좋은 성적을 내달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전권을 주고 당을 사실상 당권을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동안 우클릭이나 중도적인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염려들 때문에 의원들이 발언을 상당히 자제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장 이제 공천 중진이나 현역 의원들의 어떤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이제 부글거리고 있고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세운 김종인 대표에 대해 그동안 이해하고 공감해 왔지만 그간 행보나 발언에 관해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니다. 그 공천 과정과 이후 선거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어제 그렇게 그런 소식을 접하고 의원들이 좀 3-3-5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고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는 한 몇 명 정도가 그러면은 오프될 것 같습니까? 이게 공천관리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글쎄요, 이런 분위기라면 30에서 40%는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요? 오호, 그렇다면은 30명에서 40명은 좋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렇죠. 109명이니까. 그러니까요. 어허, 아이고, 이거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이 이분들을 이삭줍기 할 것이냐 이것도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당이 이삭줍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천명하고 나섰는데요. 아니 전에는 문병호 의원만 하더라도 말이죠. 어느 시점까지 탈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안 받겠다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꿨군요. 그분들의 이제 그 조기 탈당을 이제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 같고. 어제 최원식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우리 당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더민주에서는 컷오프된 분들 이런 분들은 의사가 있으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런 이삭줍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이 천정배 대표잖아요. 안철수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그랬었죠. 근데 천정배 대표는 이제 호남 물갈이를 이제 기치로 내걸고 신당을 하신 분이고 또 지금 다 나오는 분들이 주로 호남의 현역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린 사람 여기서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예. 천정배 대표가 좀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어제 기자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락자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 원칙에 맞게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좀 봐야 한다. 진짜로 무능하고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사람이냐 아니면 패권과 싸우다 희생된 사람이냐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한 발 좀 물러선 예.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천명하면서 이삭 줍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부정적인 안철수 대표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철수 대표도 그랬고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동영 전 의원과 별로 사이가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요즘에요? 좀 오래됐다고 그럽니다. 예전에 그 신기남 의원께서 선친의 그 일본 헌병 5장 그 경력 때문에 예. 당의장을 이제 사임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아마 한 7개월 뒤엔가 전당대회에 또 바로 나오셨어요. 신기남 의원께서. 예. 그때 이제 출마를 할 때 당시 정동영 의원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정동영 의원 쪽에서는 너무 좀 이르지 않냐. 이번에는 좀 출마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정동영 의원 쪽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당시 신기남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셨는데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하셨대요. 예선 탈락을 했군요. 예, 예선 탈락. 그래서 그 이후로 두 분의 상당히 감정에 골이 깊어졌고 신기남 의원도 최근까지 천신정 얘기할 때마다 예. 그 얘기가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는데 예, 본인이 이제 이렇게 좀 고립무원의 처지 혼자서 이제 나오게 되시니까 예. 같이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데 정동영 전 의원께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럴 생각 없다. 예. 네, 이렇게 일축을 하신 거고 그래서 아마 천신정 완전체가 다시 모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노 대통령 정부의 개혁을 기치로 천신정이 앞장서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는데 친노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천신정이 다시 규합할까 말까 하는 그런 국면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벌써 참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예, 2004년 그렇죠? 이야기니까. 예. 예.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분 어떻게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김종인 대표는 계속 인터뷰에서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비례대표도 4번이나 해봤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민정당에서도 하셨죠. 끝나면 그렇죠. 민정당에서도 하셨고 옛 민주당에서도 하셨고 그래서 뭐 총선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자기는 욕심이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어제 조선일보에서 김종인 대표 측근의 말을 빌어가지고 이런 이제 말이 나왔죠. 경제민주화를 대선까지 끌고 가서 문재인을 내세우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김 대표가 비례대표가 된 뒤 일사불란하게 당을 이끌어야 한다. 어찌 보면 언론의 반응, 어떤 대중들의 반응을 떠보는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이 보도가 나오고 그 기자들이 비대위회의에서 김종인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비례대표 나올 생각이 있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 아무런 욕심 없다. 내가 뭐 한 번 더 배지 달아봐서 뭐 하냐 이런 스탠스에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거죠. 시켜주면 나는 할 생각이 있다. 지금 스탠스가 바뀐 거여서 지금 안 그래도 김종인 대표의 전권을 쥔 김종인 대표의 어찌 보면 어떤 전횡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의 사심, 욕심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문재인 패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김종인 패권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애초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입당한 지 몇 주 안 된 분한테 이게 공천권까지 다 몰아주는 게 이게 과연 공당으로서 마땅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김태규 기자님은 그만큼 제1야당의 현재 그 입지 기반이 너무나 허약한 것이다라고 분석하셨고요. 네. 어떻게 전 이제 선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사심이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노욕을 드러내시는 거라면 더 이상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김종인 대표가 또 빠르게 당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당 장악력이 사실 문재인 대표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문 대표에게도 그 필요성이 인지된 것은 아닐지. 그래서 문 대표의 지지 아래 비례대표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게 지금까지 또 영입된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셨고 또 그분들한테는 당신들 못 챙겨준다 이랬고. 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이 당선권도 이제 훨씬 줄어들 거고 이전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 희생시키고 김종인 사심 없다는 김종인 대표가 그 한 자리를 차고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죠.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롯데가 일본 신문에다 광고를 낸 모양이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롯데가 광고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롯데는 장남하고 차남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차남이 아버지와 장남을 몰아내고 신동빈 회장이죠. 그러니까 차남이 지금 경영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인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이 자기 동생으로부터 경영권을 찾아오겠다면서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예. 그 신문 광고 내용이 제목은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의견 광고였군요. 그렇죠. 요미우리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이 신동주 그러니까 장남 경영권에서 쫓겨난 이 장남이 일본에서 신문 광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회로보다도 복잡한 419개 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참 저도 특히 라디오 방송으로, 이 팟캐스트 방송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도저히 이해를 시켜드릴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롯데는 호텔 롯데라는 회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호텔 롯데의 주인이 일본 롯데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롯데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골판지 만드는 듣도 보도 못한 광윤사라는 회사고요.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윤사는 지금 장남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위임권을 받아서 가장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는 지금 장남에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호텔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회사가 일본 롯데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해보니까 의외로 광윤사를 지배를 하고 있는 장남이 못 이기고 차남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남이 이 롯데그룹을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복잡한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중에 광윤사 지분이 한 28.1%가 됩니다. 이거는 장남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L자 이름 붙은 투자회사, 임원지주회사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제 차남, 신동빈 부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한국으로 치면 우리사주조합? 이런 겁니다. 종업원 지주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직원들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생각보다 덩치가 큽니다. 27.8%나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저쪽 판을 다 갈라보니까 이 종업원 지주회가 어느 쪽 판에 서느냐에 따라서 장남이 다시 회사를 탈환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차남이 롯데를 지킬 수 있느냐가 결판이 나게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주 장남 측이 일본에 가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종업원 지주회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경영권을 찾아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종업원 지주회는 오래전부터 신동빈 차남의 편이었고요. 또 이 종업원 지주회라는 것도 참 방송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제가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남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종업원 지주회의 의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 광고의 내용 중에 굉장히 특이했었던 게 뭐냐면요. 신동주 회장이 히든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남이 어떤 히든 카드를 뽑아들었냐면, 야, 종업원 지주회, 너희 지금까지 내 동생 편 들었지? 그러지 마라. 내 편을 들어줘라. 하고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요.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면, 내 편을 들어주면 종업원 지주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본 롯데홀딩스 전 일본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1인당 25억 원씩 벌게 해줄게. 이게 이제 요지인 겁니다. 만화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회의책이죠. 근데 어떻게 복잡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조금 이제 세법상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어찌됐건 얘기의 결론은 모든 직원들에게 1인당 25억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편을 들어달라. 이게 이제 장남이 꺼내든 히든 카드죠. 우선 이제 이 사람들의 경영권 분쟁은 경영권 분쟁인데, 이제는 급기야 종업원들에게 1인당 25억 원어치 주식 배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동주 장남은 그냥 25억 원만 주지 않고 내가 1조 원의 사죄 출연을 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복지기금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도 1억 원을 내놓겠다.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 롯데의 총수로 있었을 때 신동주 씨가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동주라는 분은 일반적인 평가가 되게 봉건적인 경영 방식을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격구 회장부터 내려오는 그 특유의 롯데의 그 갇힌 그 문화의 경영 방식을 지지를 해왔던 사람이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생은 뭐 일본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나름 신자유주의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 일본 종업원 지주회가 차남을 지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쨌든 이제 신동주 측의 히든 카드는 돈이었습니다. 종업원 1인당 25억 원, 내가 1조 원의 사죄 추산을 하겠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뭐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들한테 평소에 좀 그렇게 잘하지. 평소에 그렇게 잘하지. 이제 회사 뺏어오겠다고 그제서야 1인당 25억 원 내주고 또 뭐 1조 원을 사죄 출연하겠다는 게 저는 조금 웃겼고요. 첫째로는요. 이게 뭐 비슷한 일이 많거든요. 작년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회사하고 삼성물산하고 그 경영권 분쟁 세게 붙었을 때, 뭐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소액 주주들 찾아다니면서 수박하고 화장품 사들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소액 주주들한테 좀 잘하지. 뭐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라는 기업의 국적이 일본이냐 한국이냐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면 어떠냐.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일본 기업들이 진출한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친구 중에 누가 도요타나 렉서스를 탄다고 해서 저는 야, 왜 이렇게 쪽발이 기업의 물건을 사주냐,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의 국적 논쟁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러면 일본이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를 묻는다면 굉장히 저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데그룹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회사는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장남과 차남이 피튀기게 지금 붙고 있는 곳이요. 그런데 신동주 장남이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사재를 1조 원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내놓냐면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들에게 내놓겠다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25억 원의 이익을 주면서 나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느 나라 직원들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들에게. 자, 신동빈 측도 대응을 할 겁니다. 천암도. 그래서 똑같은 혜택을 직원들에게 주겠다고 하겠죠. 누구에게 주냐면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회사의 경영권,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결판은 일본에서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건 제가 일부러 굳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언급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건 옛날부터 자명했었던 겁니다. 예전에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 와서 기자 중에 한 명이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까? 물어봤더니 한국 기업 이문이다.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나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발음이 저렇냐 이러고 엄청 비웃었는데 저는 사실 신동빈 회장의 그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전혀 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하나 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얘기를 했듯이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나고 한국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세금도 한국에서 내기 때문에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을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미국 법에 의해서 설립됐고 세금도 미국에서 내고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95%는 미국에서 수출을 하지만 미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은 한국 기업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것은 자명한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롯데가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은요. 롯데가 처음에 그 소공동의 롯데호텔, 그러니까 반도 호텔을 인수해서 롯데호텔을 짓고요. 백화점을 짓고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일이거든요. 근데 1970년 11월에 서울시가 이제 부정식품 특별단속을 했는데 그 롯데가 그때 스피아민트, 주시 후레쉬, 뭐 후레쉬민트 이렇게 자랑하던 껌들에서 쇳가루가 검출이 됐습니다. 쇳가루.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껌에서 모래나 휴지 같은 게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쇳가루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예. 그러니까 이제 껌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게 검출이 된 거죠. 이게 이제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을 총괄했던 손종목 서울시 때 명예교수가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에서 적은 내용인데요. 예. 근데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반론을 일절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쇳가루가 검출이 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신격호 롯데 회장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불러서 야, 니들 껌에서 쇳가루 검출됐더라. 응? 제조정지 명령 내려졌더라. 자, 이렇게 하자. 내가 제조정지 명령 풀어줄게. 대신 호텔 롯데를 지어서 경영을 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신격호 회장한테 내린 일종의 오더이자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바로 롯데재벌이 탄생하게 된 날이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 박정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해도요. 그런데 신격호가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이 돈을 탐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번 돈 한국에 투자해. 그렇게 안 하면 한국에서 껌도 못 판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울 중심지 금싸라기 땅에 있었던 반도 호텔을 롯데가 인수를 합니다. 그게 지금 롯데호텔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 서울 핵심 중심부에 롯데 백화점을 짓죠. 그런데 이때 들어왔던 롯데의 자금 대부분이 외국 자본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자 도입법에 의해서 모든 각종 세금을 감면을 받죠. 그러니까 오늘날 재계서열 5위 롯데는 박정희 군사정부 후원 아래 외국 자본이라는 자격으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탄생한 재벌이 롯데재벌인 겁니다. 예. 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꿈이죠.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거요. 예.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88 올림픽이 시행되기 전까지 잠실벌에 아주 그럴싸한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은 곳이 바로 롯데였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롯데월드를 이때 지을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이때도 롯데월드를 짓던 자금 대부분이 외국 자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자 도입법으로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죠. 자,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일본 기업입니다. 외국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서 컸고 지금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회사도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내냐면 롯데가 비겁해서 꺼내는 얘기입니다. 이달 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회장과 롯데를 조사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왜 전쟁을 선포를 했냐면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발표를 한 공시를 한 내용들을 쭉 모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의 주주들은 다 일본 회사인데도 그걸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지금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롯데그룹의 최대 지배 구조에 있는 회사가 바로 호텔 롯데인데요. 이 호텔 롯데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봤더니 일본 호텔 롯데스를 비롯해서 일본 계열사 지분이 무려 99.28%라는 겁니다. 예. 한국 호텔의 주인은 일본 회사들, 지분율은 99.28%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롯데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일본 롯데 홀딩스까지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일본 주주들은 기타 주주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일본 기업이 아닌 것처럼 뭉뚱그려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좀 야비하다는 겁니다. 그냥 일본 기업이라고 말하고 활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일본 기업이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한국 기업이라고 포장을 하고 작년 광복 70주년에 롯데그룹 본사에 대따시만하게 큰 플래카드를 걸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합니다. 예. 그 또 제2롯데월드 가보면요. 아직도 지금 공사 중인데 어마어마한 태극기를 붙여놨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좋은데요.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이 롯데가 진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지금 애매비가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교 정신이 충만한 국가인데 애매비가 없어도 조국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면 일본 기업이라고 밝히고 대신 한국의 매출이 많으므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 소비자들이 일본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제 출연을 일본에다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룹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난다면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배권 다툼할 때는 사제는 일본에다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25억 원의 혜택은 일본 종업원들한테 주면서 태극기 하나 걸고 광복절 축하한다고 한국 기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롯데는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클리어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돈 때문에 애미애비도 없고 국적도 없고 이런 상태로 그런 방식의 경영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저는 사로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롯데가 정말로 지금은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참 기가 막힌 기업입니다, 롯데가. 네. 알면 알수록.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는데 네.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전이었죠.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뭐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어제 오후에 유일호 그 경제부총리가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튼튼해서 올해 3.1% 경제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같은 뼈끼리 말이라도 좀 맞춰라 대충. 그러니까 경제를 못하면 일관성이라도 있든가. 뭐 오전에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오후에 경제부총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하고 좀 입은 맞추고 발표를 하든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한번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 했던 말을 제가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듣기 싫으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획일적 규제 개선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의 일을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다. 정부 도움 없이 해외 양식에 성공한 기업인 경험을 들어보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새로운 사업과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날까 하는 생각도 했다.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온통 모든 발언의 주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바라보는 틀이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잘 돼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국민은 떡고물을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제가 이제 대비되는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44년에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그 연두 기자회견을 라디오 연설을 갔습니다.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그렇죠.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때 왜 연두 기자회견을 라디오에서 갔냐면 원래는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야 되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때 건강이 너무너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라디오로 연설을 하는데 딱 한 대목에서 라디오 연설을 중단시키고 TV 카메라 들어와. 지금부터 나를 찍어. 이렇게 그 TV 앞에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얼굴이 너무 초췌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굳이 TV 카메라를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은 이 대목만큼은 국민들께 내 모습을 보여주고 발언을 하고 싶다.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2의 권리장전을 선포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두를 위한 새로운 안정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분,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연설을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권리장전, 제2의 권리장전이라고 말한 이 연설의 내용들 중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알맞은 보수의 일자리를 가질 권리,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레크리에이션을 향유할 권리,
모든 농민이 작물을 기르고 팔아서 그와 가족이 걸맞은 생활을 영위할 권리, 모든 가정이 걸맞은 주거를 누릴 권리,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보호와 좋은 건강을 누릴 권리, 모든 국민이 노령, 질병, 사고, 실업 등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어가 기업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 크고 작은 모든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과 국내외 독점체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 7가지 항목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국민의 권리 장전, 제2의 권리 장전이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 레벨이 다른 겁니다. 네. 클래스가 다른 거죠. 지금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예. 지도자의 시선이 정확하게 국민의 삶에 꽂혀 있는 겁니다. 기업이 아니고. 이 더 대단한 건 이 연설의 마무리였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연설을 끝을 내면서요. 우리 국민의 삶이 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세계 평화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1944년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와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국민들 권리를 조금 제한해야죠. 조금 참아주세요. 예, 고통 분담. 위해서, 그렇죠. 고통 분담해야죠. 우리 지금 세계 평화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세계 평화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 삶이 개떡이 되든 말든 개성공단은 철수해야 되고요. 사드는 배치해야 되는 지금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짜 클래스가 다른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1945년 4월에 세계 2차 대전의 끝을 보지 못하고 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권리장전을 발표를 하면서 전쟁이 종결되는 즉시 실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 제2권리장전이 실현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2권리장전이 실현됐다면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싸우지 않았어도 될 것이야.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좀 지겹지 않으시면 제가 루즈벨트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별 말씀 하십니다. 루즈벨트는요, 이 국민들의 삶의 모든 정책을 국민들을 주어로 권리장전을 하겠다고 말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말만으로 이런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요, 전 세계 노동운동 역사를 보면 가장 길이 남을 노동자들의 승리의 현장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꼽냐면 1937년 플린트에서 있었던 그 제너럴 모터스 공장의 파업을 예를 듭니다. 근데 이때 그 파업이 어떤 거였냐면 1936년 12월 30일 연말에 파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당시 이 플린트라는 도시에 있던 공장이 노조가 워낙 세니까 공장 설비들, 주요 설비들을 전부 다 빼내서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약한 공장으로 빼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린트에 있는 공장을 거의 폐쇄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공장의 설비 기기를 다른 공장으로 빼돌린다 이런 말이 나돌자 말자 그 노동자들이 3,000명이 공장 점거를 외치면서 미국 최초로 연좌파업을 시작을 합니다. 공장에서 앉아서 공장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연좌파업을 실시를 하죠. 무려 3,000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 결성된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이 지지를 한다면서 윈덤 모티더라는 그 운동 전문가를 플린트시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외부 세력이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모티버가 호텔에서 짐을 풀자마자 익명의 남자가 전화를 합니다. 관에 실려 나가고 싶지 않으면 즉시 돌아가라. 협박성 전화를 한 거죠.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요. 연좌 파업이 10일을 넘기니까 경찰하고 구사대가 공장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영상을 보면 구사대가 정말로 격렬하게 노동자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경찰이 결국은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피켓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아이고. 그리고 최루탄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구사대는 들어와서 막 폭행을 가하고요. 이때 노동자들은 또 똑같이 격렬하게 볼트하고 너트를 던지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그런데 사태가 너무 악화가 되니까 미시건 주지사가 대통령한테 요청을 합니다. 주 방위군을 공장으로 파견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장 파견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총을 든 주 방위군이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를 어디에다 켜놓냐면 경찰하고 구사대 쪽에다가 켜놓는 겁니다. 네. 노동자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너희들 이딴 식으로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폭행을 행사하면 주 방위군이 경찰과 구사대를 향해서 발포하겠다. 이게 지금 미시간 주지사와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아하.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명언이 이 노동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지 말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정부는 그들이 무슨 불만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말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 참 모르겠지만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수석비서관 회의 때 하는 연설을 듣고 저는 되게 슬펐습니다. 예. 얘기의 첫 마디부터 끝마디까지 주어가 기업이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명의 유권자로서 기업보다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보다도 국민을 주어에 놓는 지도자가 있다면은 그 후보에게 저는 투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주어로 두지 않고 국민을 먼저 두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왜 지금까지 8년 내내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이지랄 하는 정부 밑에서 우리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나아졌냐는 얘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백했듯이 지금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 상태인데요. 네. 국민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제가 대단히 어려운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저희 국민들이 가질 자격과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런 지도자가 다음 대선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을 잃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먼 길이지만.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화국 논평. 민족의 장래를 위해 노심초사 고민하시는 박근혜 동지를 두고 천하역적 무례한이며 원수 암덩어리인 조선중앙통신은 한시바삐 역사의 오물통에 쳐넣어야 할 특등 제안거리라고 박동지를 모략하더니 실로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막말과 망언을 퍼부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원래 박근혜의 입은 재앙을 몰고 오는 문이요 혀는 목을 베는 칼이 된 지 오래라고 하더니 임종을 앞둔 대결광의 말기 발작증은 북남 관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해괴망측하기 그지없다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 종류는 차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니 추악한 사례를 열거해보면 박근혜 동지에 대해서 동족의 핵에 대해서는 목젖에 뼈다귀가 걸린 듯이 악을 써댄다느니 치매증에 걸린 망령된 노파라느니 육체적으로만 숨쉬는 송장에 불과하다느니 심술이 가득 찬 툭 붉어진 눈꺼죽, 매서운 도끼를 내뿜는 뱁새눈, 오만과 독선이 앙증스레 내도자 있는 콧대기, 간교와 잔인함이 매섭게 서려있는 찢어진 입술, 얼굴 전체가 남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회만 노리는 비루먹은 미친 개의 몰골이라느니 말년에 꼬리 없는 늑다리 미친 암개라느니 동족이라면 피눈이 되어 사납게 덤벼든다느니 동족이라면 무작정 물고 뜯는다느니 꼬리 없는 늑다리 미친 암개라느니 꼬리 없다고 해놓고는 꼬리에 불 달린 미친 개 모양이라느니 제 애비 뺨칠년이라느니 하나와 둘을 셀 줄 모르는 무지무능의 철부지 머저리 중에 상머저리라느니 애당초 사람이기를 그만둔 너절한 폐륜 악녀라느니 더러운 몸뚱이라느니 비명에 횡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느니 했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저쪽에 조선중앙통신이 있다면 이쪽에는 조선중앙일보가 있으니 동아일보까지 합세해 조중동은 최고존엄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차원에서 이에 준하는 김정은 비방사설을 한 면에 걸쳐서 실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통일은 대박이고 이 같은 사설을 쓴 조선중앙통신 기레기들은 쪽박을 쳐는 나라 건설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그치고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4도 예상됩니다. 영남지방도 예년 기온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8도, 대구는 9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지만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정의가 졌다고 해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이기려는 노력조차 포기해버릴 이유는 없다.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 하퍼 리의 글이었습니다. 하퍼 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할 귀중한 책 앵무새 죽이기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음미해 보았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